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참여자 황정민이고요. 저는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이게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에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 다 그거 믿고 했는데 그 지적은 일리가 있어서 하여튼 꼭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 집단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은행 단위에서 은행 더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더 쥐다 보니까 원래대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는 제도에 맞춰서 계획했는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가까이에 여기 베이지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3위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펠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잔금열사라는 별명도 갖게 되고요. 자, 왜 그랬는지 지난 23일 있었던 부동산 대토론회 장면으로 가보시죠.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그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좀 예외를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 황정미 씨가 이야기하면서 이 아파트 이름이 펠자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잔다르크와 합쳐서 펠다르크. 그다음에 중도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잔금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뼈아프게 여겨야 될 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아파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스케줄로 잔금 대출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분양을 받고 중도금 납입을 해왔을 그랬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 정책 때문에 잔금 대출이 막혔다. 그렇게 되면은 등기도 못 받고 그다음에 잔금에 대해서 지연 이자 물어야 되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장면은 입주자 중 한 명이 나와서 저렇게 하소연을 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미담인 것이 아니고 예. 그 자체로 매우 정부가 뼈아프게 여겨야 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치금융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저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결과가 바뀌는 것도 역시나 관치금융이에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특히나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은행업 감독 규정이거든요. 은행업 감독 규정을 근거로 LTV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 규정은 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은행의 건전성이에요.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 가장 우량한 담보입니다. 예. LTV를 낮게 규제를 해서 대출을 막아야 되는 그것은 은행의 건전성과는 오히려 상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치금융은 지양되어야 하고 집을 정말로 사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출을 제한 없이 받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기회의 공정성 면에서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인 겁니다. 예, 사실 입주민 단체방에서는 단지는 영웅이 될 것 같다. 아파트 출입구에 저 황정미 씨의 이름을 새기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출이 시행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융위의 정책에 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금융위가 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사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논란이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성추행 부대변인 대통령의 집이 29억 원에 팔렸는데 그 집에 대한 17억 7천만 원에 대한 결국은 담보를 설정한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공부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도 지금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겠죠. 국정 지지율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평가에서 뭐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그 근저당으로 해서 그 집을 매도한 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이번에 매도한 그 양지마을에 있는 거기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의 30%가 다 근저당 매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완전 특이한 대통령만 그렇게 판매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대통령도 그걸 따랐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근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 다 그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낄 때는 박탈감이 좀 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나도 저 매수인처럼 저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집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한 3개월의 갭이 있는데 돈을 낼 수 없는 그 3개월의 갭을 저런 식으로 좀 메꿔줘서 매도인이 저렇게 양해를 해줘서 그런 식으로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박탈감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근저당 매매 관련돼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대통령과 정부가 미처 정책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 가면서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런 미세한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또 사과의 말씀도 드리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런 부정적 의견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님 지금 네. 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아직은 긍정이 51%입니다만 이 부정 38%의 부정평가 이유를 뜯어보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22%, 경제 민생 보완율, 뭐 주식 등등을 포함하겠죠. 10%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그동안 주식이 좋아서 대통령 지지했는데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잡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세, 월세, 매매 다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대통령 집 파는데 뭐 문제가 없죠. 1인 1가구 주택 사실 것도 대통령이 결단한 거겠죠. 그런데 한성수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집 팔라고 하니까 뭐 몇 억씩 싸게 내놔서 금방 팔렸는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지금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매매하면서 불법은 아니라 하지만 편법으로 인해서 근저당을 설치를 해서 지금 집을 매매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집을 매매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또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에 있던 씨가 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이라든지 청년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화면에 보여주신 이런 어떤 그 지지율 격차도 보면은 사실은 뭐 갤럽 조사가 가장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 높은 여론조사이고 다른 여론조사는 굉장히 심각하게 데드클로스가 이미 발생되고 있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어떤 부동산 문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의 대부분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인간이 살면서 가장 또 중요한 자산이고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집을 매매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집권 1년 만에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 집가가 15% 이상 올랐습니다.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교체가 된 것은 결국은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진보 정권이 잡을 때마다 항상 서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도권 어떤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크게 국민들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어떤 고통을 준 것을 지금 현재 단순하게 어떤 규제만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저는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서 한번 반성을 하고 교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닥치고 공급, 결국 재건축, 재개발 이거를 빨리 추진하는 것만이 이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답은 가린 채 오답으로 이미 드러난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는 건 또다시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달 말인지 다음 달 초인지 나올 것 같은데, 자, 과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세금이라도 동원해서 부동산 시장을 일단 지금은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세금 문제가 조금 더 그 공급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급은 저희가 지금 아무리 준비를 해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세제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기 정부가 이것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9월 달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이번 주 말이라든지 아니면 주초 또는 8월 초까지 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공개가 되어야만 올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어떤 이 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세금을 통해서만 무조건 이 부동산 시장 그 가격을 잡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예. 공급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수도권에 있어서 공급량이 그렇게 확실히 늘릴 수 있을 정도의 택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 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말씀을 좀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부동산이 잡히기보다는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경기 남부까지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